자자자자 어여여 짐싸 가게. 지금 가나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 출발! 가자! 출발을 좀 세게 외치면 기침이 네. 자꾸 나가지고요. 좀 자제를. 언제는 플러스 때문에 그러니까요. 뭘 해야 되는 거야? 늘 핑계가 많아. 이제 꿈꾸미가 핑계로. 저희는 온더로드라는 시즌 3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장소로 저희 제주도를 정했죠. 예전에 저희 차이나는 무비 시즌 2에서는 인문학과의 가로지르기, 이번에는 장소와 흔적들을 가지고 시즌 3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영화로 개춘 할망을 했고요. 개춘, 그죠? 늦은 봄이라는 네. 말처럼 푸근하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 속에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우선은 해시태그로 읽는 영화 읽기, 그게 1부를 나오고요. 2부는 저희가 원래 쭉 진행해 왔던 차이나는 한 장면, 차이나는 대사들 이런 것들로 진행됩니다. 3부에서는 저희 이번 개편의 가장 중요한 코너이죠. 장소로 만나는 영화 속 이야기들. 그래서 장소도 듣고 여행 또 루트도 좀 짜보고 또 이제 곧 다가오는 여름에 또 여행도 한번 가보고 영화 보시고 여행 한번 떠나보세요. 자, 그럼 오늘 영화는 근데 사실은 여행용 영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둡지만 그렇죠. 제주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바로 오멸 감독의 지슬이죠. 네. 이 오멸 감독은 정말 제주도를 대표하는 감독이죠. 제주의 정체성이라고도 불리우는. 왜냐하면 이 배우들도 사실 제주에서 현재 캐스팅을 한 거고 네. 원래 오멸 감독의 특성입니다. 그게. 그래요? 네, 현지인을 활용한다. 그렇죠. 이제 저는 네. 이거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 갔는데 분명히 한국 영화인데 자막을 쓰잖아요. 그래서 근데 자막 없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되게 신선했는데 요즘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하도 제주 방언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예. 조금 알아듣겠더라고요. 좀 들려, 약간. 들려요? 그렇죠. 네. 무삼. 무사, 삼촌 했죠. 근데 이런 말이 얼핏 들으면 느낌이 좀 다른데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건 이런 뉘앙스구나 이런 걸 들으면서 보니까 그때보다 훨씬 자막에 덜 의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언어가 하나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 언어로. 섬 언어를 게다가 네, 그래서 지슬은 사실은 저희 키워드에서 나오겠지만 그죠? 지슬이라는 제목은 제주 분들이 아니면 굉장히 낯선 제목이죠. 네,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의 해시태그는 제목이 곧 해시태그입니다. 지슬. 지슬로 준비했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꼼꼼이가 준비하신 키워드부터 먼저 읽으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지슬? 네. 읽어주세요. 뭘 읽어요? 아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라고? 지슬이 왜 감자냐? 제주도 사투리로 감자라고 하는데요. 지슬은 원래는 지실에서 왔어요. 지실, 지는 땅 지자고 실은 열매 실자. 그래서 땅에서 나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중국어에는 그런 말이 없죠?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땅에서 나는 열매라는 뜻으로 감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구마가 일본에서 먼저 들어오거든요. 네. 고구마가 먼저 들어오는데 고구마를 일본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한자로 풀면 효행저라고 불렀대요. 효행은 이제 효를 행한다. 효도를 행한다. 그래서 저자는 우와. 이제 감자라는 뜻의 한자예요. 저라는 글자 자체가 감자나 고구마처럼 이렇게 덩굴 열매가 있는 그 식물을 가리키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효를 행하는 감자 이런 뜻으로 이제 효행저라고 일본에서 불렀는데 이거의 일본어 발음이 뭐냐면 고꼬이모. 고꼬이모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이제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고꼬이모라고 하는 발음은 가져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부산으로 처음 들어와서 고구마가 그거를 고구마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냥 그 문서로 기록할 때는 감저라고 쓴 거예요. 다니까.
이 고구마가 단맛이 나니까 달 감자를 써가지고 감저라고 쓴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감자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제주도에는 이 고구마가 먼저 전해졌고, 예. 근데 제주도에는 이제 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마라는 발음까지 전해지진 않고 문서로 이것이 감저다라고 전해진 거예요. 감저. 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고구마를 감자라고 불러요. 오, 네. 고구마를 감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진짜 감자가 나중에 들어왔어. 구분해야 그런데 되겠네.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미 고구마를 감자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또 나중에 뒤늦게 들어온 애를 갑자기 감자라고 부르려니까 힘들잖아요. 네.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지실이에요. 아, 예, 땅에서 나는 열매라는 뜻으로 그거를 이제 지실하다가 그 제주도 말로 지슬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감자라는 방언을 제주도 말로는 지슬이라고 한다.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오, 예. 이모가 원래 감자라는 뜻이에요. 감자. 이모, 예, 꼬가, 이모가. 일본어로? 예. 꼬꼬가 효행, 예. 그다음에 이모, 예. 뒤에 이모가 붙어가지고. 난 갑자기 이모가 왜 나오나? 이모가 죄송합니다. 이모라는 단어가 고모 이모인 줄 알고 이모. 네. 나 순간 이모가. 예. 사실 이 영화가 원래 오멜 감독 인터뷰를 보면 제목이 지슬이 아니었어요. 꿀꿀이었어요. 근데 이 제목에 꿀꿀이라는 제목 인터뷰를 읽어보면은 실제 사건이잖아요. 지슬이 4.3 사건 때 있었던 토벌대의 어떤 잔혹한 만행을 이제 다룬 영화인데 이 지슬이 원래 꿀꿀이라는 제목을 하려고 했던 게 돼지 나오잖아요. 거기도 왜 할아버지가 자기 돼지밥 준다고 내려갔다가 네. 처참하게 죽죠. 근데 그 토벌대들이 일부러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시신을 안 치운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포감을 주려고.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시신이 막 썩잖아요. 그 썩은 시신을 굶주린 돼지들이 뜯어먹고 그러면 돼지들이 살이 찌면 토벌대가 그걸 잡아먹고 이런 식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것들을 꿀꿀이? 얘기하려고 꿀꿀이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 뭐 복순이라는 돼지를 쓰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 모티브는 돼지였는데 감자로 바꿨다고 그래 그 꿀꿀이가 됐으면 더 정말 정말 힘든 꿀꿀했을 것 영화가 같아요. 되겠다. 거기서 보면 왜 그 돼지를 돼지 막 뭐 등에 수컷 암컷 엎어가지고 나오죠, 걸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치 그걸 사람을 대하잖아. 다루듯이 하잖아요. 대하잖아요. 막, 들러 엎어가 시체를 다루듯이 막 들러 엎어서 귀한 통 속에 거니까. 이렇게 눕혀. 그 돼지가 제주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동물인데 어쨌든 식량으로도 그렇지만 어쨌든 가족의 일환이기도 하죠. 키우는 장소도 뭐 다 붙어 있고 근데 그래서 또 이 짓을 지금 여기 영화 보면 세 가지의 분류 나오잖아요. 신위, 신묘, 음복, 소지 네 가지의 그 제사 용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키워드로 음복을 가져왔는데 네. 이 짓을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거기에 무동형님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두고 임신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탈출을 했다가 도저히 어머니를 안 될 것 같아서 다리 아픈 어머니를 모시러 갔었는데 어머니님이 살해를 당하고 집도 다 불타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그 불탄 감자 그거를 동굴에 와서 나눠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 그 장면이 근데 그 무동형님의 그 성품 나 그 장면인데 이게 음복 저는 음복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그게 네. 이게 왜 제사로 그러면 왜 제사냐 이게 내 장면이다. 그러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금 한 3만 명 학살설이 있잖아요. 네, 3만 네. 명 공식적인 통계는 네, 있어요. 뭐. 그래서 3만 병. 우리가 마치 동주의 장례식의 개념으로 흑백 사진, 흑백으로 영화를 찍었다. 약간 조의를 표하는 그 갑작스러운 억울한 죽음.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데 저는 그 네 가지의 어떤 제사의 거를 쓰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제문을 태우죠. 제문을 태우는 장면은 그냥 그런가 보면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네. 장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꼭 이 자리에 이 영화 속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곳, 뭐 순덕이가 죽은 곳 이거를 기념한다기보다는 이 지역에 있는 어느 특히 중산간 지역이죠. 학살이 많이 일어난 거기는 어디든지 사람들의 영혼이 있다. 언혼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집을 가든 오름을 가든 뭐 동굴은 뿐만 아니라 그냥 아주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는
마당이나 부엌 속에도 모두 있다 이 영혼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복이라는 표현이 음복이라는 거기에서 할머니 감자가 또 사람들이 되게 맛있게 먹잖아요. 엄청 따뜻하다 그러고 참 그게 인상 깊었다. 음복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장면은 또 나중에 우리 책사님의 또 픽으로 설명 한번 더 해주시고. 지금 설명이 더 멋있는 것 같네요. 아니야 근데 이거는 나는 그냥 제사의 어떤 단계 뭐 이런 그쵸. 걸로 이해를 좀 해서 4단계 4단계죠. 네, 제사죠. 영화 자체가 신묘 이 자체. 영화 자체가 제사인 거지. 근데 이 그 감독의 뒤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거 영화 할 때 만들 때 거의 1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대나? 독립 영화 되게 힘겹게 했는데 그래서 배우들이 직접 뭐 다 만들고 세팅도 해가면서 했대요. 그러다가 위험할 뻔했었나 봐요. 크레인이 한번 예, 뭐 하나 때. 무너져가지고 정말 죽을 위기에 이랬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담아서 네네네. 다들 사는 거 아닌가 이랬다고 하더라고. 지금 제사 얘기하니까 맞아요.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니 감자가 나는 짓을 얘기 다 안 끝났는데 자기들이 다 얘기하고 막, 어머 어떻게 안 그래가지고. 끝났대요, 꼼꼼히. 계속 하십시오. 네. 때려치고 싶다. 아니에요. 저는 또 들을게요. 감자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이잖아요. 네. 식물이잖아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토에서 나는 땅은 본토 땅에서 나는 그러니까 뭐 추운 데서 와야 되는 식물은 거잖아요. 원래 아니었어요. 감자는. 네, 네. 네. 그러니까 마치 이걸 뭐 꼭 그렇게 상징적으로 꼭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군인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걔네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감자같이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우리를 먹여 살리고 네. 잘 살 수 있고 우리 삶과 생명을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인데 그것 때문에 배신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 어떤 역할이 전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켜주지 약간 그런 못하고.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있네요. 생각했어요. 지스들이라고 하는 그 감자라고 하는 식물과 역할이. 그 군대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자기들의 삶을 지탱해 주리라고 믿었던 군대, 군인, 국가라는 어떤 이 존재가 결국은 자기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려고 지스를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게 참 어두운 영화인데 또 한 번쯤은 꼭 볼만한 영화이긴 하죠. 그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영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막 좋아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예.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그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게 되고 또 특히 그 4.3이라는 그 역사적 배경을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좀 알고 보면 이게 이제 이어지는 그 스토리 플롯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보게 되죠. 그 굉장히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요. 그 화면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그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그 화면을 묘사하는 그 어떤 카메라 각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편해요. 예를 들면 포스터에도 그런 장면이 많이 쓰였는데 그 군인하고 토벌대하고 순덕이가 딱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걸려가지고 그 설원에서 네. 딱 맨 투샷으로 처음에. 와이드샷으로 투샷으로 딱 잡아놓은 그런 장면들이나 이런 거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화면이잖아요. 비록 이 토벌대가 좀 착한 애이긴 했지만 근데 보니까 막 뒤에 다 토벌대가 숨어 있더라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순덕이가 도망가니까 그냥 어디서 나타났는지 토끼몰이 하듯이. 네. 다 막 진짜 무섭죠. 그 뒤를 쫓잖아요.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순덕이가 이제 잡혀가서 그 굉장히 몹쓸 짓을 당하는 때 그 이제 칼로 이렇게 그 몸을 이렇게 싹 위에서부터 엄청 훑죠. 불편한 칼끝으로 장면들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네, 네. 보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이 영화를 계속 볼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 힘, 역사의 힘 이걸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사명감. 그런 마음 이게 있었어요. 더 컸기 때문에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릴 적에는 이런 거 4.3에 대해서 안 배웠잖아요. 4.3이 있었다 정도. 제주 있었다. 4.3 항쟁이라고 네. 또 불렸죠. 그때는.
예. 자세히 전쟁. 못 배웠어요. 5.18은 사실은 그 네. 민주화가 되고 그렇죠. 뭐 중고등학교 지나고 뭐 대학에 오면서 5.18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이들 물론 그 정보도 이제 나중에 많이 발굴되고 공개되긴 했지만 많이 이야기가 됐었어요. 근데 4.3에 관해서는 딱히 학교에서 없었어요. 많이 얘기를 하거나 대학에서도 5.18처럼 그렇게 많이 담론화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예. 사실 좀 모호한 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빨갱이라면서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걸 사실 그 미군정이나 이런 쪽에서 협잡을 한 건데 그거를 실제로 처단한 거는 같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편가르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학살을 했으니 이거를 다시 되돌려서 심판을 하면 다시 또 내부 안에서 총질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48년까지 미군정이 있었고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되잖아요. 이승만 정권이 수립이 돼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북한에는 이제 북한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남북한 이제 분단화 작업이 이제 고착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남한만의 정부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제주도에서의 이런 그 소요 사태를 이제 빨갱이들의 그 사건이라고 몰아붙인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초기에 이 일이 일어났던 거는 그 국민학교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라 그랬으니까 국민학교에서 이제 단체 모임이 있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들이 말을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말을 타고 다니는 경찰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 앞을 이렇게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말이 뒷발로 꼬마 애기를 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몰랐는지 어땠는지 뭐 하여튼 그 경찰이 그냥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사과하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경찰서로 피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서 막 그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죠. 그 애기가 쓰러졌는데 그랬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제 발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그 제주도에서 이제 일대에 그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걸 이제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해서 이승만 정권과 미군 정부, 미국 정부 사실은 미군이 함께 용인해서 이 제주도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하지도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과하고 뭐 그런 정부의 그쵸. 입장을 취하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도 이런 만행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이 이제 제주 4.3 사건의 도화선 뭐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1947년 3월 1일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당시 이제 3.1절 기념식 기념을 한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였죠. 근데 그러니까 그 기마 경찰이 탄 말이 뭐 순간적으로 아이를 쳤다고 일시적으로 폭발한 어떠한 그 제주도민들의 어떤 분노가 아니고 그 전에부터 굉장히 이제 그게 누적이 되었죠. 예컨대 이제 미군정이 들어선 후로 친일 경찰들 그 사람들을 그대로 기용한 거예요. 경찰 고위직에. 그냥 거기에 대한 상당한 있지. 이제 분노와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경찰들이 그러한 발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그게 4.3이란 거대한 이제 횃불로 이제 터진 거고요. 또 사실 제주도 지역에는 또 특별히 남로당의 활동이라든지 이제 사회주의 이 활동의 역량이 꽤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중에 48년 그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인 5월 10일에 이제 그 선거를 하잖아요. 5.10 총선거를 하는데 그때 이 총선거가 그리고 이승만의 이제 남한 단독 정부가 분단을 고착화한다는 그러한 논리로 이 나쁜 선거를 거부하자는 움직임이 가장 거셌던 지역이 또 제주도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러 뭐 선거 사무소를 습격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아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키워드로 지금 읽어가고 있죠. 네. 지슬, 음복, 그다음에 이제 오, 2분 남았나요? 저는 동굴 이름이 하나 기억이 나서 그 영화 배경에 가장 큰 그쵸. 중심 다 모여 있는 그 동굴 맞아요. 아마 다 좀 뭘까 궁금하기도 할 텐데 그 동굴 이름이 큰넓괴 동굴. 네, 이 괴가 동굴이라는 뜻이랍니다. 제주 방언인 네. 거죠. 지역이 어디에 있나 이 동굴이 현재 존재하는 곳이고 동광리에 있다고 나오네요. 중문에서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네. 웬만한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지 않고 사실은 네. 그죠. 은신하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영화에서 그 장면 그 동굴 하면 그 장면 떠오르잖아요. 왜 거기까지 피신을 가는데 아주머니가 마른 고추를 그렇게 한 푸대 들고 갈까.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공격용, 방어용 그쵸. 연기 네. 피우는 걸로 쓰는 걸 보고서 참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그 동굴 입구도 이렇게 제주도 모양처럼 생겼어요. 동굴 입구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동그랗게 꼭 좀 이렇게 그렇게 그런 일부러 그런 동굴들이 지역을 있죠. 찾았나 봐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제주도 같아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입니까? 네네. 아니 영화에서 네 맞아요. 영화의 위에 그 네.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그러네요. 동굴 네. 약간 독특하죠 입구가. 그 안에 지금 말한 모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다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 네. 동굴씬이 그 되게 연극적이잖아요. 그 나란히 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블랙 화면에 사실은 동굴은 되게 좁고 되게 좁죠. 나란히 마지막에 이렇게 쫙 앉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거기 임산부 보면 못 나오고 뭐 이런 장면까지 네. 생각해 보면 엄청 좁은 건데. 중간에 보면은 약간 영화 속의 영화처럼 일렬로 쭉 앉혀가지고 카메라가 계속 옆으로 팬을 하면서 번갈아가면서 대사를 얘기하는 거. 하잖아요. 되게 독특한 기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입구는 좁고요.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제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장소가.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네. 편집을 그렇게 해냈다는 게 영화 촬영을 또 실제로 그 큰넓게에서 했겠죠. 한 거고 했겠지. 또 이게 들어가는 입구 쪽이 되게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촬영하면서. 무서웠을 것 같아. 약간 폐쇄 공포증 있는 그리고 사람들은 못 가요, 무너질까봐도 걱정될 것 같았을 것 같은데 오래된 저는 곳이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해시태그로 이제 장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정방폭포. 네, 정방폭포입니다. 이 정방폭포가 유독 유난히 또 제 뇌리 이제 남는 것은 저희가 사실 올해 초에 또 이 공간을 이제 방문했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중섭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 수집차 제주도 워크숍을 떠났을 때 그 정방폭포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이제 기념사진도 남기고 또 거기 모인 수많은 인파들 보면 아주 즐거운 표정을 하고 진짜 거의 뭐 여행. 아니 세 분이 어찌나 즐겁게 노시던지 정방폭포에서 내려가 주자니까. 나는 굉장히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아니 보고 내려가자니까 있었는데 다리 아프다. 엄숙함이 계단이 아니었죠. 너무 다리가 높아가지고. 아파서요. 마음이 아무튼 아팠던 거지. 그때는 몰랐잖아요. 미처 이러한 사실을 그래, 몰랐잖아요. 근데 몰랐어요. 영화에서 알게 된 때 이 정방폭포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그 앞에 있는 바다에 던져졌다는 네. 그러한 일화가 있다는 걸 이제 사실 다시 알고 가면 그렇죠. 마음이 좀 뭔가 쓰일 숙연해질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맞아. 네. 그렇죠. 근데 정방폭포에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뭐 비석이라든지 안내판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건 그러네. 네, 네, 네. 맞네. 추모비 같은 거라도 좀 그렇죠. 세워주는 네. 게. 그랬군요. 서귀포에 가시면 정방폭포에 가시면 4.3 사건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이크도 좀 기억하시고요. 네 맞아요. 꼭 거기가 사실 저희는 이중섭 거리도 그렇고 서복기념관 서복기념관도 있고. 그런 장소적인 특성이 있어서 서귀포를 방문했던 건데 마냥 아름다운 풍광이다라는 생각만 했던 곳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도 거의 아마 못 찾는 그런 것 게 같아요. 바다에 그죠? 예, 바다에 던지고 버려졌다면 뭐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하고서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이거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악랄한 놈 중에 하나가 할머니 죽인 놈이잖아요. 예. 표독한 놈. 우리 엄마도 뭐 빨갱이한테 예, 그러면서 표독한 놈. 그거를 자기의 그 근거로 네. 자기 명분으로 죽었다. 내세우잖아요. 빨갱이도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 참 슬픈 거예요. 네, 그 사람들도 보면 이제 뭐 토벌대에 참여한 사람들도 보면 거의 다 이제 이북 지방에서 내려온 뭐 서청이라든지 이런 출신들이 많거든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들도 피해자죠. 피해자죠. 예, 이북 지방에서 뭐 재산을 다 몰수당하거나 그치. 아니면 가족들이 이제 뭐 소위 이제 사회주의자들한테 지주로 몰리고 부르주아 계급으로 몰려가지고 사회주의자들한테 의해서 이제 숙청을 당하는 그러한 나름의 아픔을 맞아, 가지고 맞아. 있는데 그걸 이제 이용한 뭐 거지. 그런 감정을 이제 좀 잘못된 방식으로 맞아. 이제 표출한 거죠. 네. 이해는 이로 갚는다는 식으로. 음. 네. 그거를 이용하게끔 만든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친일 청산이 우리에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친일 청산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또 그러고 있네요. 저희 지슬 영화 오미알 감독의 2013년 개봉작이고요. 이 영화는 해외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았어요. 거의 다큐멘터리 약간 미장센이 있어가지고 썬댄스 영화제에서도 상도 많이 상당한 받았죠. 호평을 받았고 이 오미알 감독의 4번째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네. 완성도와 이 메시지가 굉장히 깊었던. 자,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여여 짐 싸 가게에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언더로드. 출발! 어여여 짐 싸 가게에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언더로드. 출발! 이제 좀 뭐가 합이 맞나요? 약간 네. 네. 꿈꾸미면 좀 더 자연스러워.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 다음은 정도면 배우- 충분하지. 배우잖아, 배우. 다음에는 뭐 나팔이라도 준비하세요. 아니 호루라기? 호루라기? 응. 뭐 이런 거. 일렬로 모아서 가야 되니까. 그러죠. 네, 클락션 이런 거 좀 띄워. 자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행하시죠. 네. 네, 저희는 오미알 감독의 지스로 네. 차이난 한 장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꼭 근데 그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김경률 감독이 기획했던 영화잖아요. 그 이제 지슬이 끝나지 않은 세월 2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끝나지 않은 세월 1은 김경률 감독이 만들었어요. 김경률 감독이 이제 제주도 출신이고 제주의 이 아픈 역사. 김경률 감독은 65년생인데요. 이 아픈 역사를 어떻게든 이제 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영화를 나중에 배웁니다. 막 자기가 배워가지고 끝나지 않은 세월 1을 이제 만들고 2를 기획하고 계셨는데 2005년도 41살 때, 41살 때니까 2005년도죠. 2005년도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 뇌출혈로 쓰러지신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획이 그냥 남아 있었던 거죠. 남아 있다가 오멸 감독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맨 앞에 오프닝 크레딧에 보면 그 고 김경률 감독 이름이 나와요. 전체 총괄 기획 이런 그 저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그래서 오멸 감독이 이어받았지만 사실은 끝나지 않은 세월이라는 그 첫 번째 영화의 후속작으로서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부제 그쵸 네. 2가 네. 붙어 있죠. 네, 맞아요. 첫 번째 영화 제목도 지슬이에요. 그러면 끝나지 않은 그냥 세월. 그거는 첫 번째는 그냥 끝나지 않은 않은 세월. 세월. 네네.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아마 오미야 감독이 제작 총재위 뭐 이런 걸 이름을 아마 올리고 마지막 영화에 그 뒤에 나오잖아요. 뭐 고 김경률 네, 감독의 네.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여유가 좀 더 있으면 일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그죠. 네. 자, 그럼 저희는 차이난 한 장면으로 영화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면을 어떻게 골라오셨을까요?
우리 장면 뭐 할까요? 갑자기 나부터 해야 되나? 아니 이런 무성의한 대화라니. 이런 무성의한 대화라니. 아니 사실 일부에서 몇 개를 좀 막 던져서 미천이 떨어졌어. 순덕이도 떠오르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좀 가장 짠했던 걸로 할머니 나온 거랑 아들 어쩜 저랑 생각이 똑같으세요. 아, 저도 그 아니, 장면이었어요. 아들이라서 그런 거니? 무성의하기 짝이 없네. 막 표정이 무표정이야. 응 그거지. 결국 할머니를 죽이고 예.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 장면. 막 진짜. 이렇게 흑백이지만 다 보이잖아요. 피도 보이는데 근데 할머니가 그때 말하죠. 나도 자네만한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다. 예. 그리고 죽으면서도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잖아. 나이도 몇 살이냐 응, 물어보고 그러면서도 내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잘 결국, 있을까? 잘 있을까? 살아 있어야 되니까. 아들 걱정하면서 결국 이제 죽는 장면으로 나오죠. 사실 그 나머지 뒤에 그 죽인 사람의 대사를 듣고는 화들짝 놀랬지만 불을 놓아드리라고 하잖아. 네. 따뜻하게 불러와드리라고 불러와드려. 하잖아. 할머니 잘 가시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무슨. 아니 그러니까 그 빨갱이가 아니라는 거 자기들도 다 알고 안 있으면서 그래. 그런 거야. 네. 그렇죠. 할머니 잘 가시오. 아휴. 어쨌든 거기 보면은 왜 토벌대에 어떤 의무방어전으로 네. 폭도를 잡아야 되는 어떤 잡아야지만 목표율이 뭔가 있는 거야. 예, 목표 달성. 그러니까 걔가 바로 치고 폭도. 네. 걔가 누군지 뭐 아무 소용이 아무 상관없는 건 머릿수로만 세는 거지. 그 무동형님이죠 이름이 거기서는 그쵸. 아들 아들이 아들 이름이 무동형. 무동이야. 결국은 근데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그 감자. 원래 네, 싸주려고 했는데 싸주려고 했던 감자. 아들이 안 가져갔고 예. 아들은 그 엄마를 뒤늦게 만나러 왔는데 엄마 대신 감자가 기다리고 네. 있었던 거죠. 엄마를 보고 엄마의 참상을 보고 이제 감자를 가지고 동굴에 가서 나누잖아요. 그 네. 참 그런 물론 증언의 힘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있었을 것 상상력과 같아요, 그런 증언이 거 있을 다. 거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사실은 그 너무 구체적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감자를 나눠 먹는 그 장면 진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뭐 이런 증언들을 다 통해 가지고 그렇죠. 만들어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대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실제 사건은 동굴에 갇혀 있는데 동굴이 발각이 됐었는데 보초를 서던 예. 주민의 기지로 다 거기서 그러니까 탈출을 한 거예요. 근데 한라산 일대에서 대부분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한 정방 도망을 복도에서, 가다가. 네.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제주도. 그치. 거기서 한 120에서 150명 정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지. 애도 있지, 할머니도 가구, 계시지. 가구. 그러니까 사람이 120, 되게 150 많은 가구. 거야. 그건 하나의 일화에 불과한 거죠. 그죠? 네, 동굴 네, 하나에 네, 불과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에 숨어 있다가 근데 거기에 왜 말벅지로 나오는 네. 걔 누구야? 달리기 잘하는 애. 네, 네, 걔도 네. 참 어떻게 보면 걔가 정말 가장 인간적인 거야. 못됐다고 말하기도 참 그렇고 그 살고 싶은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라는 건 참 비극적인 그 장면이군요. 네. 저 묻어가는 저 오렌지 티셔츠에 저 너무 묻어가는 묻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거기서 오늘 또 딴 거 있었어. 아유, 전 또 딴 게 있었죠. 계속 딴짓이야. 네. 뭐가 있습니까? 아들이야? 묻어가다니요. 설마요. 왜 제가 눈빛이 아주 음흉한데. 제가 그래도 차이나는 무비 예, 뭐라고? 가장 성실하게 이제 준비해오는 또 패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무튼 웃음이 저는 나오지? 뻔뻔해졌어 아주. 요즘에는 인쇄물도 없어요. 저는 그 할머니가 사실 초반에 그 초반에 할머니가 초반에 나온 건 아들이 집에 있을 때. 맞아요. 아 제가 옆에서 너무 산만해서 제가 집중이 안 되는데 너도 늙어봐.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와가지고 할머니까지 같이 이제 도망가자고 하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그 멘트가 되게 짠하고 아팠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일제시대에도 맞아. 공습이 있을 때도 아무 여기저기 일 없었다. 숨었는데.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오지 맞아. 그 말 않았느냐.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런 생각했겠죠. 이제 일제도 패망하고 제주도도 뭐 조국도 맞아. 이제 광복되고 해방됐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 같은 민족의 이제 경찰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군대가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에서 그
도망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 인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아까 책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민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그치.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과 군대의 그 손에 의해서 그렇게 살해를 당하는 거 보니까 참 짠하고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지. 근데 그 집이 참 불쌍한 게 며느리도 동굴에서 그런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렇죠. 그 집이 중심이었어. 그치? 동굴을 그 집의 못 이야기가. 빠져나가는 임산부 며느리는 임산부 결국 며느- 혼자 애 낳고 총 맞아서 떠나고 애는 혼자 남겨주고. 근데 진짜 애가 마지막에 울잖아. 집이 또. 완전히 막 그 풍비박산초토화되는 거죠. 그럼 남은 남편은 또 어떻게 살아? 애는 그래도 또 둘이잖아. 그렇게 되면 그죠? 네. 애도 끌고 가야 되고. 참 삶이라는 게 비극이에요. 그죠? 여기 저희 지금 이 증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어딘가에서 하나 봤는데 그 자기 할머니가 여기서 살아남은 할머니가 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손녀딸인 거지. 이 증언을 하는데 할머니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때 할머니가 거의 6살?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다 죽였대요. 다. 쑥대밭을 다 죽였는데 다시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는 과정에 한 명씩 들추다가 죽창으로. 한 명씩 확인하다가 자 빨리 떠나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산 거야. 마지막 남은 6살짜리 자기 할머니가 산 거지. 한 번 더 확인했으면은 아마 죽창으로 찔러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옆에 이제 엄마 아빠 다 죽고 이제 그 속에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도 보면 이게 네. 그 기준 설정이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걸 네.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바닷가로부터 5km 되는 지점. 그러니까 그 5km를 벗어난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산간지대로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을 아주 이제 빨갱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걸로 이제 동일시했다는 원래 건데. 거기 살던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진짜. 그냥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사람을 죽여야지만 뭔가 목표 달성을 했었던. 그러니까 어쨌거나 군대에서 그렇게 내려 먹였 네. 명령이 이렇게 하달이 됐으니까 사람 수를 채워야 되고 그 무고한 피해자 민간인들을 결국에는 빨갱이로 몰아서 그렇게 학살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란 역사가 사실 4.3뿐만 아니라 정말 뭐 몇 년 전에 또 화제가 됐었던 형제보육원도 그렇고 삼청교육대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 머리수를 채우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수십 년째 감금시키고 정신적인 피해를 가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다 떠나서 진짜 이승만 정부를 건국 정부라고 인정하는 건 이 모든 사건을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승만을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건국 정부가 언제부터인지를 예. 꾸준히 생각해야 성찰해야 한다. 이승만 정부를 인정하면 그것을 딛고 정권을 들어서서 친일과 친미 사이에서 권력을 탐했던 그 부정한 대통령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장면 사실 너무나 영화관에서 예전에 봤을 때 충격적이어가지고 막 그 솥에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 어린 소년병의 분노라든지 아무 죄가 없는 소녀를 데려다가 죽음을 자기 스스로 거의 뭐 자살에 가깝죠. 그 소녀는 그렇게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만드는 그런 토벌대라든지 또 그 순덕이를 죽이는 장면도 끔찍하잖아요. 머리 뒤에서 총격을 겨누어가지고 또 죄 없는 또 병사도 하나 죽고 막 그런 장면들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땐 그런 장면들이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진짜 영화관에서 나왔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환한 대낮이었거든요. 근데 깜깜한 거예요. 그냥 깜깜한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보통 영화관에서 나오면은 이제 돌아오잖아요, 현실로. 영화관은 까맣지만.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밖에 나왔을 때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냥 정말 영화처럼 네. 흑백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10년 정도 됐죠, 이제 개봉한 지가.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그 순덕이라는 여성이 끌려가서 이제 당하고 네. 그다음에 정말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녀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순덕의 젖가슴 모양의 오름이 나오잖아요. 그건 사실 그냥 약간 효과로 일부러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아 그러니까 음. 그 이 4.3도 그렇지만 제주 사람들한테 오름이라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뒷동산만은 아니구나. 그냥 오르기 편한 그냥 언덕이 아니라 또 자연으로 이렇게 튀어오른 그런 게 아니라 이 수많은 그 이 공포와 음. 그다음에 이 필살의 탈출 그리고 막 누군가의 발자국 거기 막 발자국을 지워라 막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추적을 피하려고 그런 게 다 여기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다는 거를 이 감독은 말하고 싶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그 다시 보기를 해야 되는 장면이 바로 수많은 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오름이라고 생각해요. 오름. 아픔이다. 오름은 숨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이게 음. 딱 펼쳐져 있는 곳이라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순덕이 오름 장면을 좀 꼽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꼽은 장면은 군인 토벌대 군인 왠지 신병 말고 그 바로 위에 병사 하나 있죠. 이 괄호치고 폭도 따옴표로 폭도라고 그들이 폭도라고 예. 말하는 이제 제주 민간인들 못 잡아왔다고 그 빨개벽 거기 가지고 둘이 벌 주잖아요. 얼차려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한겨울에 추운데. 완전히 그냥 애를 벗겨가지고 달달달 떨게 만드는데 그거 보면서 좀 뭘 느꼈냐면 그러니까 군인들 토벌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제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큰 두 개의 세계가 영화를 보면 있는데 사실은 토벌대 안에서도 이들이 또 그 힘센 사람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뭐라 그러니까 저 쫄병들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고참과 쫄병들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 있는 고참들이라고 하는 애들은 뭐냐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은 무조건 짓밟고 억압해도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고방식이 연이어져서 제주의 민간인을 완전히 이제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하게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누가 이렇게 이런 권한과 이들의 파워를 인정해 주는 거냐면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 군대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한 조직이고 국가가 지령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올라가면 더 높은 계급들이 있는 거고요. 가장 높이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고요. 국가가 결국은 이들에게 계속 어떤 권력 관계를 권력을 위임하면서 이들 자체도 이렇게 계층화하면서 내부의 타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억압의 재구조화, 억압의 재생산 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국가가 원하는 어떤 그 체계, 국가가 존재하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 체계로서 작동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러니까 끔찍합니다. 오늘날의 군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특히 근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그 환상이다. 그래서 진짜 기회가 되면 국가라는 환상이라는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너무 우리가 이 근대 국가라는 국가라는 이 개념이 100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유 방식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아무런 그 거리낌 없이 뭐 한국 영화, 한국 문화, 뭐 한국어, 뭐 이런 얘기들을 스스럼 없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 한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해내고 있는가. 100년 된 이 국가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뭐 1000년, 만년이 된 것 같은 그 개념인 것처럼 우리는 스스럼 없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성찰적으로 써야 될 때가 왔다 이제 근대 국가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만간 쓰실 것 같아. 아니 바빠가지고 언제 쓸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요새 자꾸 들어요. 그래서 한국 문학, 뭐 한국 영화가 뭐 칸에 가서 상 탔다. 상을 타는 건 좋은 일인데 그걸 통해서 막 자꾸 한국의 어떤 그 자부심과 문화적 심리의 어떤 보상을 원하거든요.
국가주의적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예요? 한국 영화가 잘 나간다, 한류가 잘 나간다,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한국 문학이 무슨 맨부커상을 탔다. 한국 문학 말고도 맨부커상 탄 상들은 굉장히 많아요. 국가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게 꼭 국가로 얘기가 환원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는 그래, 환상입니다. 국가를 이제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경쟁력의 산물, 뭐 또는 경제적인 지표 이런 걸 삼을 수 있는 도구로 국가를 사용하니까 이제 참 세상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럼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할래? 나라가 나라 속에 있잖아. 뺏겨지면 어떻게 네. 될래? 그렇죠. 그렇죠. 일본이 식민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억 때문에 국가에 대한 그게 강력하게 작동하는 건데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해야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네. 언제 어디서라도 그죠? 현충일 기념사였습니다. 꼼꼼히. 예. 현충일 기념사. 국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네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가가 나를 분들. 보호해 못해주면 그러니까 국가라는 그 개념 자체를 지금에 와서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럴 수는 무정부주의자가 없겠죠. 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럼 뭐 옆에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서 뭐 우리를 그럼 국가를 없애버리면 아우 그 동의하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그치. 아니고 우리가 지나치게 최소한의 국가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지나치게 과잉 해석되고 있다는 거죠 국가가. 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하고 좀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네. 핏줄 막 이런 거 네, 이런 네.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민족도 되고 국가도 그러니까, 근데 결국 국가도 되니까. 민족 개념 참. 근데 코로나 팬데믹도 겪고 나서 오히려 이런 내셔널리즘이라든지 이제 국가 간의 장벽이 더 이제 좀 더 강고해지고 경계극기라든지 아와 비하를 나누는 이런 경향이 좀 더 강해졌잖아요. 근데 꼼꼼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민국가에 대한 환상을 이제 좀 깨는 일 이런 담론들이 책으로 몇 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 몇 권이 있는데 우선 그 한국의 권혁범 교수가 적었던 이제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제목부터가 굉장히 이제 자극적이죠. 국민으로부터의 탈퇴란 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니시카와 나가오라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국민을 그만두는 방법이란 책이 있는데 이건 또 꼼꼼히가 전에 한번 추천해 줘서 또 읽었던 기억이 있고 주디스 버틀러도 누가 민족 국가를 노래하는가 이런 책을 또 쓰셨습니다. 다 우리가 이러한 뭔가 근대 국가 담론을 해체하는데 좀 약간 도구로 될 만한 이런 몇 가지 텍스트를 좀 소개해 보고 싶었습니다. 유시민 씨가 그러네. 썼던 국가란 무엇인가도 좋아요. 그것도 네네. 뭐 물론 플라톤의 국가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런 성찰하는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그죠 이 개념을 좀 파괴하고 해체하고 또 재구성해내는 것이 또 노력이니까 좋은 책들이네요. 네, 제목도 좋은 책들이라서 저도 요즘 끊임없이 국가란 무엇인가가 팔려요. 늘 그게 고민인 거지. 우리 화나는 부분도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흔들릴 국가가 때 나한테 있고 뭘 해줬을까 이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네. 있나 뭐 이런 거. 네, 음. 저희는 이제 차이나는 장면으로 영화 지스를 이야기했고요. 3부에서는 저희 온더로드를 조금 더 특화시킨 차이나는 공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여 짐싸 가게. 지금 가는 거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 출발! 자, 어여여 짐 챙겨 가게.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 출발!
언더로드 발음에 되게 신경 아, 쓰시는 것 그러게. 같아요. 아우 내가 언더로드라서 이제 좀 안 쓰러지려고 그래. 너무 아니, 힘들지 내가- 마세요. 플러스하고 거기 같아지는 거야. 너무 힘드네요. 너무 그죠? 힘드네요 이게. 아유, 좀 미안해. 난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중학교 1학년 때 잘 배워야 돼 영어를. 그래. 왜 언어로 가르쳤을까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저희 집에 뉴욕을 뉴욕이라고 발음하는 경상도 아니 지역에서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해요. 언더. 오늘을 읽으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아, 선생님이 굉장히 이런 게 중심이 기억이 나서. 계신 분이에요. 언어의 일가견. 저희 온더로드의 3부는 온더로드죠. 네. 사실은 온더로드 편인데 장소로 읽는 영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인문학만 들려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영화 속에 있는 장소로 여행을 떠나보실 수 있도록 뭐 루트도 제공하고 장소에 대한 역사도 드리고 손에 잡히는 여행 인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화로 떠나는 여행서. 그래서 이제 장소를 하나씩 가져오면서 영화 속에서 영화 바깥에 어떤 연결이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희 영화 지슬이니까 배경은 제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워낙 한중일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장소가 꼭 영화 속에 그 장소만 있는 건 아니고 연관되어 있는 관련된 다른 곳을 추천드리기도 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신여성부터 누가 걸릴까? 신유성 먼저 했어요. 먼저 해야 네, 같아요. 동의합니다. 너 끝나고 봐. 네, 저는 이 영화 저희 2부에서 꿈꾸미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 있잖아요. 포스터의 장면. 순덕이와 상덕이 그 토벌대 군인이 마주보고 있는 눈 장면. 서론의 장면이 바로 총을 겨누고 있고. 용눈이 오름. 음. 네, 용눈이 오름입니다. 거기 그 용눈이 오름인데 이제 사실 오름은 예전에는 기생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독립체로 발생한 소규모 화산을 말하는 건데 그 기생화산이란 말은 좀 이상하고 독립적으로 이제 분출했다는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용눈이 오름은 사실은 이제 그 제주도에 한 360개가 넘는 오름이 있는데 조금 제주 오름 중에 유일하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개의 분화구를 함께 가진 특별한 모습이다. 지슬을 촬영했던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짜 눈이 많이 내렸대요. 그 해. 그래서 용눈이 그 오름 위에 엄청 칼바람이 부는 곳에서 이제 군인과 순덕의 긴장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순덕 역할도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 여성이었는데 긴장을 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칭찬을 많이 받는 장면이었는데 이 용눈이 오름 장면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해외에서도 이 장면을 굉장히 호평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용눈이 오름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장소가 있는데요. 용눈이 오름은 저는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오름을 위에서 보는 것보다는 아래 내려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좋고 능선을 보는 것도 좋은데 제가 왜 웃음이 나오냐면 지금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아니 용눈이 오름 그렇게 찾아보면 용눈이 오름 지금 아니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열공 중이니까 저 혼자 벽에 대고 네. 아니 용눈이 아무도- 오름 얘기하니까 지금 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도 보고 있었어요. 용눈이- 보고 있는 용- 거예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그랬는데 용눈이 오름을 세상에 오름을 알린 분은 제주 출신의 언론인이었던 고 김종철 쌤도 계신데 사실은 이제 사진으로 용눈이 오름을 처음 알렸던 그 김영갑 사진작가 김영갑 씨가 용눈이 오름 사진을 아주 뭐 용눈이 오름뿐 아니라 제주에 많은 사진을 남겼죠. 오름 전문으로. 그래서 저는 제주에 가시면 오름도 꼭 가보셨으면 뭐 다랑쉬라든지 용눈이라든지 이런 데를 꼭 추천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김영갑 갤러리 꼭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름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는 뭐 취재도 할 겸해서 만나러 가면 사람들이 이제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사진 전시도 뭐 많이 알려지고 했는데 이제 떠나신 다음에는 조금 약간 잊혀지긴 했지만 정말 제주의 사진 중에는 손꼽히는 그래서 저는 용눈이 오름과 김영각 갤러리를 추천드립니다. 꼭 가봐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면피가 안 된다고요. 한 사람씩 고개 들어서 다시. 너무 막 영혼이 맑아졌어요. 어. 막 꼭 가보고 싶지 않아요? 네. 눈이 아주 커졌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제가 이어진 거 맞는 것 같아요. 사진 얘기 나와서 저희가 마치 자연스럽게. 뭐 각본이 있는 것 그러지만 각본이 없습니다. 저희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사실 영화랑 좀 연관된 장소인데 이 영화에서 뭔가 그 바닷가 쪽에서 좀 예, 벌어진 얘기들이 좀 나와서 막 찾다 보니까 조천읍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조천읍이 어디지 하고 딱 봤는데 제가 제주도 가면 꼭 들르는 데가 이 해수욕장인데 함덕 해수욕장이 바로 조천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는 이번에 이 영화 때문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고 그 함덕 해수욕장은 이제 그냥 딴 얘기지만 정말 그 에메랄드빛에 너무 멋있죠. 너무 예뻐요. 예. 근데 그 진짜. 이면의 아픔도 이제 내가 생각해야 되겠구나라고 이게 이제 저인데 가장 큰 나의 인 거고요. 큰 저기고 깨달음이고. 근데 이러면서 조천읍을 찾다 보니 조천읍의 북촌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소설 때문에 제주도의 4.3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바로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을 저는 같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장소와 함께. 예, 그 순이 삼촌이어가지고 지금 아마 서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아닙니다. 우리들의 블레스의 삼촌들 나오시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명사처럼 삼촌이에요. 그 음식점 가면 이모 부르듯이 하는 거가 바로 이모. 삼촌이에요, 삼촌. 음. 그 그래서 제주도 방언으로는 남성분, 여성분을 다 삼촌이라고 통칭해서.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이웃 어른 같은 네. 느낌. 뭐 자신의 뭐 이모 고모는 구분이 더 있는데 그냥 이제 이모 고모 같이 이제 음식점에서 부르거나 어르신 얘기할 때는 다 삼촌. 삼촌. 그래서 사실 실제 얘기가 이제 줄거리 얘기가 이제 그런 거죠, 진짜. 순이 삼촌이 이제 결국 그 뭐 서울에 올라온 누군가의 이제 한 30대 주인공이 제주도로 내려가는 게 이제 집안에 제사가 있어갖고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모이는데 그때 바로 이 아주머니 순이 삼촌에 해당되는 이 아주머니의 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게 바로 4.3 사건과 이런 거에 연관된 그런 피해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소설이 밝혀진 거예요. 예, 그 되게 장기로 이 소설은 많이 회자도 됐고 베스트셀러도 됐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거 목숨 걸고 이 소설을 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 나온 해가 몇 년도죠? 1978년. 네, 그때만 해도 이 그러네요. 상황이 시절이 엄중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특히 뭐 간첩, 반공 네, 뭐 이런 거 네. 엄청 강할 때니까. 네. 목숨 걸고 냈을 거라는 생각이. 이 소설 때문에 4.3이 맞아요. 많이 알려졌죠. 예. 4.3이 새롭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네. 예. 현기영 작가도 제주 출신인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주 출생입니다. 그럼 뭔가 사명감을 갖고. 예, 그리고 교직 생활을 20년 동안 하셨고요. 그래서 이 소설 때문에 필요한 사건을 겪으셨을걸요?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약간 그 대만인가 중국의 그 작가가 생각나네요. 저번에 저희 다루었던 예랭커 작가인가? 옌랭커. 예, 그 그런. 그래서 끌려가셔서 아마 고문당하시고 그래가지고 예.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78년이면은 4.3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시절이고 그렇죠. 피해가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시절이죠. 네.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올해가 이제 한 74년이라고 하면 78년은 한참 전이니까. 그때가 네. 정말 얼마나 그 생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가 아직 이대가 내려가지 아니라 못하는. 바로 그러니까 위에 4.3 보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그치, 벌어진 그쵸, 맞아. 학살 사건이니까 건국이란 대한민국 말이 건국을 참-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건국을 언제로 보느냐 뭐 논란도 있지만 네. 이승만 정부 수립과 더불어서 그렇죠, 벌어진 그렇죠. 사건이니까 그 연수를 세면 4.3 사건의 연수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음. 지금까지도 그게 아직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무고한 백성을 죽인 일이에요. 제가
장소 얘기도 네. 제가 그래서 아까 네. 제 순서 잊어버렸는데 그 또 잊어버리고 다시 또 백입니까? 공간 고백? 얘기를 막 하다가 이 얘기를 들어보고 보니 네. 현기영 같은 사람 이런 작가들이 정말 시대를 잘 기록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명감이신 것 같아요. 이분도.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네. 롤랑 바르트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 롤랑 작가인데 바르트. 이분이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 날부터 계속해서 애도의 메모를 쭉 써요. 막 종이 쪽지에다가 A4 같은 걸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책으로 낸 건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77년에 쓰여진 글이에요. 이 글이 내가 겪는 애도를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엇으로 만드는 건 내가 그 애도를 히스테리적으로 표현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의 애도는 똑같은 박자로 중단 없이 지속되는 아주 특이한 무엇이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근데 저는 이 글이 중단 없이 지속되는 아주 특이한 무엇이다. 나의 애도는. 그래서 이 자기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뭐 표현을 하는 거를 되게 처음에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게 가상이 되는 것 같아서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위로를 하거나 이런 말에 대해서 되게 그 판타지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바르트의 애도일기는 저는 이제 이거를 또 누가 옮기셨냐면 그 철학 아카데미 원장 출신 고 김진영 선생님이 이제 아침의 피아노 작가 그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번역이 정말 잘 됐어요. 단어를 굉장히 잘 벼리셔가지고 번역을 잘해야 돼. 네, 번역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애도일기,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 혹시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지금 뭐 혹시 슬프거나 그렇다면 이렇게 천천히 하루에 몇 번씩 자기만의 애도를 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결국 못 벗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거의 한 횟수로는 한 2년 넘게 2년 가까이 썼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꼭 추천을 드리고 또 이 지슬도 그런 의미에서는 네. 누군가를 계속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죠. 그런 영화다. 그래서 이 생각이 나서 잠깐 가져와 봤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갑니까? 저는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네. 저는요 사실 꼭 소개해드렸으면 하는 책을 한 권 좀 준비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장소가 아닌데. 네, 온더로드로 이제 개편되면서 장소를 얘기하라고 하시길래 장소도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주도를 다루고 있고 또 이제 4.3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장소들도 설명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설명될 텐데 저는 약간 4.3과 좀 약간 무관하긴 하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동아시아와 연동되는 또 다른 아픔의 장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거든요. 근현대사의 비극이 이제 응축된 그러한 고장이죠. 아까 그 신여정이 시작부에 이제 한중일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어떤 곳이냐면 알뜨르 비행장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뜨르 비행장. 이게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일제시대의 비행장입니다. 비행장. 몰랐네요.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뭐 보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고 비행기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경납고라고 하죠.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 뭐 요즘 약간 제주 다크 투어 같은 게 유행하잖아요. 그 어두웠던 역사를 다크 투어의 한 지점으로서 이제 지금 많이들 찾고 좀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이게 엄청 넓은 알뜨르. 그냥 어감상으로 이제 봤을 때 약간 뭐 불어? 알뜰 뭐야? 알뜨르. 알뜨를 네. 네, 발음이 네, 어감상으로는 약간 프랑스어 같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원어 거의 제주 방언인가요? 제주방언입니다. 알은 이제 아래쪽이라는 제주어고요. 뜨르는 드르가 제주어로 이제 넓은 넓은 들, 넓은 들판. 아래쪽 들판이구나. 아래쪽에 있는 아래 넓은 들판. 들판. 서귀포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쪽. 밑에 쪽에 있는 넓은 들판. 그래서 알뜨르 비행장인데 이걸 이제 1920년대부터 그러니까 식민 통치가 시작된 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건설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주, 제주 현지의 동이. 어떠한 백성들과 아유. 민중들을 강제로 동원하면서 이 비행장을 건설했거든요. 10년에 걸쳐 가지고 1930년대에 완공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참 가슴 아픈 역사가 나옵니다. 1937년에 일본이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하잖아요. 이제 상하이 사변도 일어나고 중일 전쟁이 발발하는데 상하이를 폭격하기 위한 비행기들이 이 알뜨르 비행장에서 출발합니다.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약간 중간 기착지로서 일본에서 상하이까지 일본 본토에서 가기는 너무 머니까 이게 중간 뭐 연료를 보급하기 위한 기착지로서 이 알뜨르 비행장 이런 알뜨르 비행장이 활용이 되고요. 나중에 수 30만 명이 학살당하는 난징 대학살. 그 난징 대학살 폭격을 위한 비행기들도 전부 알뜨르에서 출발. 어떡하면 좋아.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2017년에 너무 슬프다. 저도 그 다크 투어에 참여하면서 이 그 현장에 가서 이걸 한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정말 한중일이 엮여 있죠. 동아시아 역사가 엮여.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사실 보면 제일조선인 같은 경우에도 요즘 파친코로 또 제일조선인 문제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저희 다음 작품. 이게 그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 중에 출신의 상당수가 이제 제주도. 나중에 이제 이 제일조선인들은 또 이제 뭔가 조총련과 또 연계되다 보니까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돌아와서도 그 간첩 조작 사건으로 해가지고 몰리는 그러한 역사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아픔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장소고요. 알뜨르 비행장. 알뜨르 다음엔 비행장. 거기 한번 가보죠. 아주 좋은 장소. 알아야 될. 그리고 책을 한 권. 이거는 제가 꼭 소개. 2개씩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다음에 소개할. 다음엔 다른 영화야. 아니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영화야. 4.3이랑 연관된 것 같아.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정말 최근 2022년 4월달에 나온 책인데요. 선창은 언제나 나의 몫이었다라는 책입니다. 구술 기록입니다. 이게 제주 4.3 문학상에서 논픽션 부분에서 수상을 한 작품인데요. 이게 제주 4.3에 참여했던 여성 활동가의 증언을 토대로 구술과 채집과 조사를 거쳐서 펴낸 그러한 작품입니다. 일종의 그 김진원 할머니라고 이분의 생애가 참 파란만장해요. 해녀 출신인데 제주도 해녀 출신인데 이제 일찍 이제 남로당 여맹에 가입해가지고 양성평등의 사회를 꿈꾸면서 대단하시네.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4.3 때 4.3 투쟁에도 당연히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했겠죠. 그래서 4.3 사건 때 이제 수감이 됩니다. 수감이 되는데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근데 이제 어디로 수감이 되냐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거든요. 붙잡혀서. 근데 아시다시피 50년에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서울이 이제 인민군한테 점령이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구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풀려나가지고 이북으로 갑니다. 이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북에 갔는데 본인은 이북이 뭔가 사회주의 계급이 없는 아주 평등한 세상일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어떠한 실망을 느끼고 본인이 다시 이제 남쪽으로 와가지고 남한 사회를 변혁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남파공작원으로서 남한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대단하시네. 근데 내려오자마자 또 다시 체포되어서 25년 동안 비전향 장기수로 쭉 감옥에 계시다가 나중에 풀려나고 10년 정도의 그런 감시를 겪다가 후에 이 책의 저자였던 그 양경인 선생님을 만나서 본인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풀어냅니다. 그래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5년에 걸쳐서 이란 구술을 채집해서 완성한 그런 기록물인데 엄청난 4.3 운동에 참여한 당사자의 그런 이야기를 담은 아주 값지고 소중한 그런 구술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네요. 그리고 이 김진원 할머니는 9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그러한 뜻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작품을 발표하려거든 본인이 이제
죽은 다음에? 죽고 난 후에 아. 내가 세상에 없은 뒤로 이 작품을 발표해 달라는 그런 유지에 따라서 이 작품이 올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거는 뭐 한참 됐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보완 작업을 거쳐서 이제 2022년에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귀한 네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발표하라. 잃어버린 제주 4.3 여성운동의 계보를 보고 나는 그런 소중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훌륭한 책이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또 한 곳을 소개해드리겠도록 음악이네. 아름다운 제주 섬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역사, 바로 4.3의 기록과 기억이 남아있기에 이 찬란한 아름다움이 때론 시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에게 4.3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4.3 평화공원 가져왔습니다. 4.3 평화공원은요, 제주시 이 봉계동이라는 곳에 있어요. 봉계동이 어디냐면 제주 공항으로 따지면 한 20km 정도 되는 곳에 있어서 그렇게 멀질 않아요.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제 가면 나오는 곳인데 그 아까 우리 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천읍, 조천 가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주 지형에서 보면은 이제 북동부 쪽에 있는 거죠. 북동부 쪽에 있어서 제주시니까 사실 가까워요. 제주대학교하고도 이제 좀 가까이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그 산 쪽으로 중산간 쪽으로 들어가는 지점에 있어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닌데 하여튼 김대중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이 터를 샀다고 해요. 제주 4.3을 이제 해결하겠다고 김대중 정부가 제일 먼저 그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어가지고 우선 땅을 사라. 그래서 이제 그 국비를 지원해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 딴 상이 뭐 이렇게 좀 한라산도 잘 안 보이고 뭐 이렇게 좀 상징성도 없고 왜 또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으로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나중에 이제 다시 좀 크게 조성을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는 이제 제주 4.3 공원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제 제주 4.3 평화재단이 이곳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전에 잠깐 들으셨던 그 이제 제주 4.3 사건에 대한 그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4.3 평화공원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땅에 조성이 돼 있고요. 봉계동에. 지금은 이제 뭐 많이 그 제주도가 이제 또 연결이 되고 도로가 연결되고 그래서 아주 그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랬습니다만 그 안에 이제 제주 4.3 평화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설 전시관의 1층에 가시면 제주 4.3 사건을 이제 한눈에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인원이 많이 단체로 가면은 도슨트가 또 설명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도슨트의 설명을 듣고 나면 굉장히 우리가 그냥 혼자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4.3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미처 이렇게 글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또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 어린이 체험관도 있고요. 또 4.3 트라우마 센터도 있고 또 위령탑도 이제 공원 안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4.3 사건 때 희생당하셨던 분들의 그 성함을 그 비에다가 다 일일이 새겨가지고 쭉 그 공원에 이제 세워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진혼 영혼들을 위로하고 하는 이런 그 기념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우리 그 자영업이 얘기해주신 그 제주 4.3 문학상 이런 것도 이게 지금 타신 거잖아요. 이분이 네. 양경인 선생님이 작가가 타신 거잖아요. 그것도 이 4.3 재단에서 4.3 평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구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제주에 가시는 분은 꼭 한 번씩 이 4.3 평화재단 평화공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교육적으로도 저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제주에 못 가시더라도 온라인 추모관이 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제주 4.3의 희생자들을 이제 그 추모하실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을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그 한중일의 역사가 엮여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키나와 얘기도 우리가 나왔는데 오키나와도 가면은 오키나와 저 남부 지역에 오키나와 평화 기념 공원이 있죠. 그래서 아마 4.3 공원도 이 오키나와 평화 공원을 상당히 많이 좀 참고해서 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오키나와 가가지고 그 평화공원에 갔을 때 굉장히 좀 뭉클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었잖아요. 일본이 아니었는데 일본이 이제 점령한 상태에서 미군이 이제 그 공습해 온다고 하니까 그 죄 없는 그 민간인들을 미군이 쳐들어오면 너네들 다 죽으니까 너네 자결하라. 그래가지고 막 바닷가로 내몰아가 가지고 네. 죽이고 했던 그런 그 학살의 현장이거든요. 오키나와도. 그래서 오키나와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제주에도 그런 일이 있고 뭐 광주에도 그런 일이 있고 또 대만에도 228이라는 또 네. 1947년에 비슷한 시기입니다. 47년에 그런 그러네요.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대만에도 기념관이 있어요. 그 공원이 있고 그래서 대만은 이제 그 옛날에 그 사건 228 사건을 보도했던 라디오 방송국을 기념관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오키나와 기념관하고 이 4.3 기념관은 새로 건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주도 가시면 뭐 함덕 해수욕장도 좋고 뭐 한림 협재도 좋고 뭐 중문도 좋고 다 좋지만 언젠가는 한 번쯤은 네. 이 4.3 평화공원에도 한번 들리셔서 그 4.3의 역사도 한번 돌아보시고 또 공원도 한번 이렇게 거니시고 공원은 굉장히 커요. 규모가 네. 굉장히 커서 좀 이렇게 좀 산책 삼아 그냥 너무 또 이렇게 너무 무겁게 가시면 또 힘드시니까 가셔서 한번 보시고 해설도 좀 들어보시고 하는 기회를 가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데 잘 갔다 오셨네요. 장소들이 그쵸, 많네요. 장소. 네. 저는 갔다 왔어요. 네. 저는 마침 갔다 왔어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네, 어디를? 지난 4월에. 아. 4.3. 4.3. 아까 다크 투어에서 다 네네네. 갔다 온 거죠. 네, 맞습니다. 다 컸네 아주. 다크 투어 다 컸네. 다크 투어라는 말은 여전히 저는 편치가 걸리죠. 않아요.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네. 이걸 투어를 붙인다는 게 음. 참 좀 그래요. 언제나 좀 불편해요. 그 단어를 들을 아니, 때마다. 무슨 역사 뭘 한다든지. 그냥 예. 기행이나 뭐 답사나 이런 역사기행. 모르는데 아니 그 투어가 그런 말인데 아마 다크 저 붙어가지고. 신여성이 투어라는 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나 보죠. 그렇죠. 투어. 투어를 하면 뭘 꼭 마시고 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나 보지. 아유, 또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자. 어여 짐싸 가게. 가자. 아 이제 갑니까? 어디로 갈까요? 정처 없이 떠난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 출발.